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못 밝혀내면 그건 검찰이 바보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스를 미뤄온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수사가 이제 막 착수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오프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이거 하다가 뭐랄까요 다 못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프닝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거든요.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캐게 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아직 해설한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자, 첫 번째 뉴스가 오래 걸렸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전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내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폭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박근혜 청와대에서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현 씨의 발언인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특조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방해위원회였어요. 완전히 조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부위원장이 7시간 행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국가 정상 일정을 모두 공개하거든요. 분 단위로도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당일 무슨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무슨 그 비밀 유지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숨길 게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뭐 몇 시에 보고받아서 몇 시에 조치하였다. 이러면 될 일인데 특조위 부위원장한테 수석이 둘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다는 거는 막아야 했다는 거죠. 막아야.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막는 기자회견들을 했었습니다. 막는 역할들을 철저하게 했었었고요. 네. 실행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막았겠어요? 숨길 게 있었다는 거죠. 예. 실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9시 30분으로 이제 보고받은 걸 10시로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10시 15분 이 정도 되면 아점 먹을 시간이에요. 이미 다 일어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보고를 받고 45분간이나 무슨 조치를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치를 하는데 45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10시 15분에 통화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서면 보고입니다. 10시에 네.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진짜로 무슨 조치가 내려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것도 이게 최초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뿐만이 아니지만 특히나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하나 사실인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 이 시간 동안 뭘 했는 건지 도대체. 딱 하나 물증 나온 건 12시 즈음에 최원영 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그건 통화 이제 기록이 예, 통화 기록에 나온 거고 나머지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화를 안 한 거로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라도 억울해서라도 냈겠죠. 나온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서. 있으면 나왔어요, 벌써. 예, 헌재에서조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달라고요. 예. 그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혹은 자신의 탄핵이 걸렸는데도 있으면 다 진작에 내놨죠. 아무것도 못 내놓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저녁에 처음 나타난 거죠. 네, 5시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나요? 이게 첫마디 아닙니까?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한 거죠. 그때까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 7시간을 이렇게까지 막았겠느냐. 그날 하루 종일 뭐 딴 거 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작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통화 기록이 뭐고 다 내놨겠죠. 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7시간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 청와대에서는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밝혀지는 게. 그래서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특조위 부위원장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 대통령에게 흠이 될 만한 사유가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무슨 어려운 추론인가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을 일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막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9시 반이라는 문건도 한번 작성된 다음에 또 한 번 고쳐진 것만 두 번째 문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조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의 최종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를 처음 보고받아요. 처음부터. 저는 의구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게 드러날까봐 지금 서버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청와대 서버가 무더기로 폐기됐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는 서버 22대가 폐기됐고요. 또 탄핵이 결정된 다음인 지난달 4월 달에도 서버 60대가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 때문에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를 못하는 걸 보면 없는 거예요. 통화 기록도 없는 거고 다들 거짓말하는 겁니다.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도 뭐 자신과 뭐 통화를 했다느니 어쩌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못 내놓죠. 네, 우선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통화를 했는데 기록이 있으면 동어 반복인데 하여튼 예. 갑자기 승진이 나가지고요. 당시에 세월호 특조위 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어요. 예. 이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무리한 거 요구한다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유가족한테. 그때 소위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으로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댔었습니다. 조중동은 가만히 있나요? 자기들 잘못한 건 고백 안 하나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갖고 검찰이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수사 대상에 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검찰총장도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겠다는 거죠. 예,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고 어제 문무일 총장이 한 말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멘트는 이겁니다. 과거 이뤄진 수사들이 이제 다시 하나둘, 다시 한번 들춰지고 재수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건 처리한 이후에도 혹은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한 수사에 대해서,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이게 잠시 정권에 충성하면 출세하고 다시 되묻지 않고 그게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정권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7년, 8년 전에 했던 수사들이 다시 들춰져가지고 그때 누구 봐준 거 아니냐고. 네, 털어뒀다라는 비판을 아주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적폐청산 단어가 점점 좀 지겨워지는 단어이긴 합니다. 단어 자체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적폐 말살이라든지 뭘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번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해야지 앞으로 어떤 정부도 불법적으로 뭔가 검찰을 통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시키고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했다가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15년 있다가 혹은 퇴직하고 나서라도 계속 쫓아와서 자기 명예를 손상을 입히고 다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 스스로 반성과 개혁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사건 수사 못했으니까 다시 하는 거잖아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예, 당연히 스스로 반성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잘못된 수사들 혹은 뭐 정권이 만들었던 수사들 결과 반드시 다시 되짚어서 뭘 또 하냐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다시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잠깐 정권에 충성했다가 두고두고 평생을 고생하는구나. 이런 걸 실감해야 그렇게 안 하죠, 이제. 예. 오늘 이렇게 아이템이 진행이 안 되나? 다음 뉴스는 뭡니까? 짧게 할게요. 네, 검찰은
백남기 씨 사건 관련해서요. 700일이 넘은 어제서야 경찰의 물대포가 사망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4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함께 고발됐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내렸습니다. 저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에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법리적으로 이제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700일이 걸렸잖아요. 실제 물대포가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는데 그게 700일 걸리는데 전 경찰청장이 역할을 했어요. 당연히 어떻게든 막았겠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당시 현장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는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었고 도의적인 책임이나 뭐 지휘감독의 책임 묻기 직접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걸 막은 건 이 양반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그 대목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고발이 다시 이루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보면. 네, 예. 하지만 당시 최고 지휘부이긴 했습니다. 강신명 전 청장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고 지휘부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뭐 이런 책임을 보통 묻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700일이나 걸렸느냐. 예. 이 책임은 저는 전 경찰청장이 져야죠.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또다시 그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해 10월 달에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호화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 이사장 등은 김영란법 위반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어제 MBC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영란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최순실 게이트가 올라올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MBC 관계자들을 따로 만났다는 거죠. 핵심은. 예. MBC에서는 최순실 관련 보도가 거의 안 나왔죠. 예. 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상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초기 국군 기무사령부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인사 독점한다라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 교체가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열람한 문건 내용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자들이 군 인사에 개입해서 인사기강의 문란이 자초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형사 책임을 면키 어려운 영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돼 가고 있네요. 예. 본인이 마음대로 인사를 주물러서 예. 기무사조차 장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보고에 있었다는 얘기죠. 네, 기무사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예상과 달리 현 장관이 유임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어쨌든 김관진 전 실장은 예, 두루두루 참 역량이 출중했어요. 네, 자 다음 하나 정도 더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비밀리에 여론조사했다라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 시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이 기사는 봤는데 좀 재밌는 기사예요. 예. 민주당과 국민당이 합칠 경우에는 산수랍보다 작다. 지금 현재 지지율.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호남에서 지지율도 겹치고 보수층도 빠져나가고 민주당 단독으로 이미 50%대잖아요. 예. 더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한 정당이. 예. 그리고 자유하고 바른이 합쳐도 산수랍보다 적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여기서는 또 중도 보수가 빠져나가겠죠. 예. 자유한국당의 극우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건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합치는 게 낫다 이건데 이건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바른정당과 합치라고 예. 지금 바람잡이 코치해 주는 거예요. 예. 네, 물론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바로 조선일보가 걱정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당될까봐. 조선일보 수긍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용진 의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자주 나오죠.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저희가 연속으로 스튜디오 직접 출연하시는 분은 최초입니다. 영광입니다. 전화 연결은 한 적이 있는데 직접 연속으로 왜냐하면 이 사안을 이 포털이나 이런 데서 크게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다른 언론들도요.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삼성의 힘인 건지 아니면 사안의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근데 저희는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고 크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제대로 밝혀지고 나면은 조 단위의 세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만큼의 처벌이 삼성한테 갈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리고 처음으로 밝혀낸 건데 이게 보도를 안 해줘가지고요. 근데 저희라도 떠들라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는 93년도 이후부터 금융실명제가 되고 있다.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삼성 그리고 정치인 권력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다 차명 계좌로 뭔가를 하고 있고 우리 서민들만 가면 뭐 내라 해가지고 서류만 한 10대 장에 사인을 해야 계좌 하나 열리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삼성처럼 누군가가 예를 들어 차명이 있다 하더라도 4조씩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4조씩이나. 큰일이죠. 자, 4조짜리 차명이 있다는 건 이미 밝혀졌어, 2008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어제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그때 당연히 세금 내고 벌금 내고 기타 등등 내야 될 거 다 낸 줄 알았어요. 안 냈더라. 그걸 정상적으로 냈으면 거의 4조가 다 털릴 수도 있는 이 털린다는 표현은 어제 의원님 직접 하신 겁니다. 털릴 수도 아니 어제는 까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나치게 저렴하게 하셔가지고 다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었는데 세금으로 털어서 그런데 고스란히 다 이건희 회장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더라. 더구나 개인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삼성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고스란히 쓰였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또 감독기관에서는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구입 당시의 가격으로 지분을 인정해줘서 삼성만 금산분리에서 벗어나도록 해줬더라. 이런 특혜의 종합판을 어제 봤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더 재밌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그 후속으로 뭐가 있습니까 또? 일단 확인할 거는요. 삼성이 지금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린 세금 낼 거 다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우리 전면에 나서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냈다고 하는 건 그 4조 5천억 원을 이건희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꼭 내야 하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거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상으로 내야 하는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 차등과세 거의 이건 99% 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금액의 절반은 또 과징금으로 내야 그러니까 탈 털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이유도 그런 건데 그걸 다 피해가고 증여세만 냈다. 그렇죠. 일부 세금만 낸 거를 다 낸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실관계 하나. 어제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은행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집행기관인데요. 거기다가 물어봤죠. 2008년도에 나가서 확인했을 때 왜 징계했냐. 그러니까 왜 징계했느냐면 주민등록증 가져온 사람하고 이 돈 주인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자기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좌를 열어줬대요. 은행이 알면서 했대. 그래서 징계를 265명을 했다. 그러니까 차명인주 뻔히 아는데도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를 그때 했다. 그리고 잘하셨다. 그런데 그 돈 찾아갈 때는 누가 찾아갔냐 했더니 갸우뚱하더니 저희가 알기로는 삼성 구조본에서 다 찾아갔다. 근데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계좌에 이름을 빌려준 명의인이 자기 주민증하고 도장하고 들고 와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혹은 전환을 해주거나.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를 어저께 금융감독당국한테 확인을 했고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법 사실이 이미 이제 금융실명제법상 있었다. 삼성이 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이 계좌들 중에 그 486명의 그 이름 중에 1199개 계좌 중에 혹시 본인은 모르고
이름을 도둑질 당한. 김용철 변호사처럼. 네, 김용철 변호사 어제 제가 얘기했죠. 김용철 변호사는 자기한테 50억이 있어가지고 이거 내 돈 아니라고. 아, 이거 거의 뭐 가서 내 돈 아니니까 빨리 딴 데로 가져가라고 막 그랬을 정도로 했었는데 김용철 변호사처럼 이름을 도용당한 도명 계좌가 있느냐 했더니 이 감독 금융감독원의 그 당시 감사반장으로 나갔던 당사자가 당사자 얘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아, 그 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네. 김용철 건 분명하고 더 웃긴 건 제가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 2007년 12월 12일 날 금융위원회가 김용철 계좌는 이름을 도용당한 도명 계좌임을 확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알았으면 지금 저희가 그거 실명 전환하고 세금 내고 과징금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실명 전환할 의무가 없는 계좌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적어도 김용철 변호사의 그 계좌는 실명 전환을 하고 과징금 내고 세금을 내야 하는 분명한 대상인데도 금융위원회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속 박용진 의원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다른 도명도 있다고 이미 말했고. 다른 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보가 얘기를 한 거고요. 금융위원회는 2007년 그 당시에도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 전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문제죠. 2008년에도 256명입니까? 네. 아니 486명. 아, 486명의 이름으로 계좌가 1199개가 있었죠.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처음 개설할 때도 실명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 계좌 주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를 열어준 금융기관의 직원들을 징계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말하자면 은행 직원들을 징계했다. 네. 이상하게도 금융실명제법에는요. 그 차명 계좌를 하도록 이렇게 차명 계좌를 하면 그 사람들을 형사처벌을 안 해요. 그냥 과징금만 매기거나. 괜찮아요. 과징금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징금이 조단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하간 그때 이미 쉽게 말해서 은행원들은 이거 왜 그렇게 해서 하면서 256명을 이미 징계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차명 개설한 삼성은 징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얘기고요. 삼성이 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요. 과징하지 않았다. 은행 직원들만 뭐라고 하고. 2004년부터 그런 거래를 하는 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어왔던 금융위가 2008년에 와서는 엉뚱하게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삼성 이건희의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그리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에 대한 근거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좀 엉뚱한 금융위가 되더라 이런 거죠. 혹시 이 금융위가 고스란히 지금까지 있어서 지금 국감을 받고 있는 그 금융위입니까? 그 구성원이 거의? 제가 그때 당시에 말단 직원부터 다 있었냐 했더니 말단 직원들도 그대로 다 있고요. 그 일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직원들인 거죠. 그렇군요. 본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들이 한 일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집권하고 좀 5, 6개월 지나고 났는데 이제 보니 대통령만 문재인이고 금융위는 MB 금융위 아니냐. 이명박 때 금융위가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 그 시절 2008년이니까 맞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시절 금융위가 여전히 금융위에 있군요. 그 시절. 자,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이게 다가 아니죠. 저희가 금융위원회를 막 시중 언어로 막 조지다 보니 금융위원회가 자기들이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몰랐던 팩트를 막 들고 와서 해명을 하는데. 재선되기 싫으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가? 악담을 아침부터. 어쨌든. 이게 하는데. 그 중에 느닷없이 그 의원님 잘 모르시겠지만 과징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실명전환 대상이더라도 과징금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93년도 이전에 개설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선포되기 이전에 개설한 계좌들은 과징금 50%를 때리는데 선포하고 이후에는 과징금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자 소득세와 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에 대한 중과세 2차 등과세 법이 93년에 생겼기 때문에 긴급 명령이 생겼기 때문에 93년 이전 거를 전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때리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진 않고 그 거기 이제 거기서 불로소득만 때린다. 그런데 1199개 중에 1021개는 20개를 뺀 1021개는 전부 다 거의 93년 이후에 개설했다는 거예요. 93년 이후에 개설했다. 그러니까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려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93년 이후에 개설됐다. 순간 멘붕이 오죠. 왜냐?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80년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87년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의 근거가 특검과 삼성의 주장이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돈이다. 이러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사망한 이후에 개설됐어. 근데 87년에 사망하신 분이 6년 뒤에 그 돈을 냈다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얘기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병철의 상속재산인지를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네요.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 입증했죠 이걸? 전 모르죠. 특검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속재산인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생기고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상속재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닐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걸 들었던 그 시점에는 멘붕이 와가지고요. 저도 보좌관들도 다 멘붕이 와서 멍하니 있다가 완전 다른 얘기다 지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 이후에 개설을 했더라도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는 살아있다. 그럼 6년이나 있다가 상속을 했다는 건가요? 사망한 이후에?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이거 참.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면 잠깐만요. 예. 그때 당시에 삼성의 영업이익이 얼마였습니까?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도 조 단위 이상으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올라오는 건 아주 최근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7년이면 30년 전이라서 아마 삼성그룹 전체를 다 합쳐도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 4조짜리 통장 이름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자금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요. 김용철 변호사도 이건 삼성의 비자금이다. 따라서 횡령과 배임이다. 회사 재산을 그렇죠. 빼돌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비자금 그러니까 구속을 면할 수 없는 비자금 횡령 배임도 벗어나고 또 돈을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금융실명제도 벗어나는 거고 그냥 비자금을 합법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만들어 그게 특검의 결과라고 해서 비난이 많았어요. 굉장히 친절한 특검이었어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삼성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삼성을 위한 특검인 거 아니냐라는 비난도 그때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비자금일 것 같은데요. 아니 어떻게 사망하고 나서 6년 있다가 그 돈을 은행에 집어넣으면서 근데 이게 회사 돈에 대한 비자금 횡령 배임 이런 거는요. 정말 세요, 형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했을 텐데 제가 이거를 뭐 그냥 방송에서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진실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뭐 고정으로 가지 않을까. 참고로 조지다가 표준어긴 합니다. 아 그런가요? 국회에서는 이게 영업에 쓰는 영업이란다. 우리 업무에 쓰는 언어이긴 해 우리끼리. 저렴하긴 하지만 앞으로 자주 써주세요. 표준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을 지금 겨우 끄트머리를 잡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이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참 좋은 법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뜻밖으로 차명거래 촉진법으로 지금 해석하고 널리 장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씁쓸하기 그지없고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 삼성 돼야지 되는 대통령만 문재인이고 여전히 우리 관료들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 접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박용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드릴게요. 다스가 검색어가 되는데 2달 걸렸거든요. 네. 2달 정도 계속 새로운 걸 갖고 오시면 이게 올라올 것 다스에서도 이 차명 계좌가 느닷없이 전환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서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역할을 안 한 게 못하고 있는 게 혹시나 정치 권력과의 관계, 돈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공무원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은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네요. 어제 좀 너무 세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약간. 자, 네. 더 가져와 주세요. 더. 예. 네. 배가 고픕니다. 쭉쭉 파겠습니다. 네. 큰 고구마가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뉴스공장의 출장기사. 고정 시간은 없고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 출장기사 네. 양재입니다. 양절 변호사는 저희가 참 고마운 게요. 무슨 말을 뭔가 하려고. 구멍이 났다. 게스트가 구멍이 났다든가 연락이 갑자기 안 된다든가 늦었다든가 그러면은 전화하면은 즉시 달려옵니다. 중요한 즉시. 얘기 해야 되는데 할 얘기 많은데 이런 바로 달려와가지고 예. 도대체 이분 TBS 옆집에 사나 싶을 정도로 TBS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쓸데없는 얘기로. 그것도 그 신속한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신속해요. 전화하면 바로 뭐 5분 이내에 달려옵니다. 네. 마치 전화만 잘 기다리는 뵙겠잖아요. 것처럼. 출장 기사라고 이미 뭐 더해. 제가 보기에는 쿠익이 배달해 주는 것 같아요. 어디 있든 간에. 엄청나게 빨리 달려옵니다. 자. 예.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항상 고마워하는 양지열 변호사님. 네. 공장장은 아끼지 않는. 네. 예. 저는 무시하고 있는 양 언니. 예. 양 언니 괜찮아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해야 돼요. 오늘 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갑자기 국감장에서 TBS가 불법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뿐만 아니라 요즘 인기예요 국감장에서.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좋아하지 마요.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지금 자꾸 화제가 올라서 TBS 이렇게 찍힌 거 아니야. TBS 사장님은 정말 고독스러우시겠죠. 피감기관으로서. 근데 저는 떠나면 그만이죠. 그래. 문제만 이렇게 놓고. 불법이면 다 잘라라 나를. 떠나면 그만이다. 그래서 문제만 이렇게 놓고. 그런데 일단 TBS가 불법이라는 이렇게 얘기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니. 왜 나온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KBS, MBC 사태가 지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TBS의 이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KBS 사장님 저 관둘까요? 괴로우십니까 사장님? 사장님 괴로우시겠죠. 피감기관으로 불러다니면서. 예. KBS, MBC 사태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난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장악 때문에 수사가 한창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언론의 자유와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법조문 몇 개를 가지고 지금 마치 TBS가 방송을 얼굴 불법적으로 너무 하고 있는 진지한 거 아니에요? 진지해요, 저 지금. 나도 언론인 출신인데. 5분 대기죠. 네. 힘 빼지 말고요. 중요한 얘기 한다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방송법상의 전문 편성 방송이라는 게 있고 뭐 종편이라고 할 때 종합 편성 방송이라고 하듯이 지금 TBS는 전문 편성 방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통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근데 방송법에 따르면 전문 편성 방송은 이 원래 전문으로 하는 거 말고는 교양이나 오락 프로그램은 내보낼 수가 있어도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내보낼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저녁에 하는 방송도 그렇고 보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종교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문제 제기를 할 것인데, 근데 이게 방송법을 좀 봐야 되는 게 방송법이 6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63차례나 딱 우연도 겹치네요. 고쳐졌어요. 왜 그러냐면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자주 바꾼 건데 방송법 중에 중요한 어떤 변경 시점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80년도예요. 아예 방송법을 없앱니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언론 네. 통폐합을 하면서 방송들을 다 장악을 하면서 없앴다가 이게 87년도에 부활이 돼요. 민주화가 되면서 그때 무슨 방송이 들어오냐면 방송법에 없던 방송이 특수 방송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종교, 교육, 교통이나 기상 같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받은 방송국이다라는 TBS가 그런 조항이 생겨요. 그렇죠. 특수 방송이 되는 87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TBS가 88년도에 그때까지는 교통 정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서울 교통 정보를 안내할 만큼 차가 많지가 그러니까 않았어요. 서울 올림픽 때문에 갑자기 차가 늘어나면서 시범 방송을 88년도에 시작을 해요. 네. 그랬다가 90년도에 변호사님 예? 5분 내에 끝내야 돼요. 빨리 정리하세요. 90년도에 이제 정식 개국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건 특수 방송이란 말이에요. 교통을 전문으로 하기 위한. 그런데 그때는 방송 편성에 관해서
허가받은 주된 방송이 충분하게 반영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금지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미 그때 허가를 받고 설립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방송법이 주요 변경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또 바뀌냐면 2000년도에 또 한 번 바뀌어요. 케이블 생길 때 바뀌죠. 위성방송. 네. 그 전에 90년대 초중반에 케이블이 생겼고 난립을 하다가 몇십 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위성방송 들어온다니까 수백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러니까 됐죠. 뭔가 방송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누는데 그중에 전문 편성이란 방송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새로운 컨셉이 여기 개념이 등장한 거죠. 예. 근데 그전에는 요리, 예. 낚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리, 낚시 등산, 바둑 예.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특수의 개념이 있다가 이제는 전문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방송 분야를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편성 방송이 생겼는데 황당한 거는 그러면서 특수 방송을 빼버려요. 이거를 일부러 빼거나 없앤 게 아니라 여기에 포괄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왜냐하면 그때 방송 환경으로는 포괄될 것만 같았거든요. 전문이라고 하면 그냥 다 들어가니까 교통방송도 이름이 교통방송이니까 그냥 전문 방송이겠거니 생각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편성을 하면 교양이나 오락만 하고 나머지는 원래 전문 영역을 해야 된다라고 법이 돼 있거든요. 그 법대로 하면 100분의 60% 전체 시간의 60%를 교통정보를 방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1시간 중에 36분을 계속해서 교통정보를 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을 따질 거야, 아마. 아, 그렇죠. 어쨌든 그럼 하루 종일 따지더라도 편성이 60%가 되면 어떤 시간대에는 그럼 하루 종일 그 편성 시간 내내 교통정보만 내보내는 방송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라디오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애초에 이 방송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처음에 법이 있었을 때 설립 근거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오던 방송국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흠결이 생긴 것 때문에 갑자기 불법 방송으로 바뀔까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 방송들도 있고 뭐 기상 같은 거는 딱 특히 하는 게 없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끌어다가 갑자기 불법 방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교통방송이 이미 존재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케이블 위성이 생기면서 그 케이블 위성에 맞는 개념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만 만든 거지 그 이전에 있던 방송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새로운 매체들이 생기고 이게 위성도 생기고 뭐 인터넷 업체도 생기고 하니까 IPTV 이런 걸 준비를 하고 하니까 라디오는 옛날 매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문 중에 하나겠지 해버린 거예요. 이 전문은 그러니까 기존의 라디오를 포괄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은 새로 만들어진 방송들. 케이블이나 위성을 상대로 만들어진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TB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7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재허가를 받을 때도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상 전반에 관해서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부에서 재량으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행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방송인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수, 교통이나 종교는 특수로 생각했구나. 그리고 나서 요리 프로그램이니 뭐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생기니까 전문 평성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들은 그 전문 방송들은 자체 제작에 한계가 있으니까 40%는 그냥 교양 오락 같은 걸 다른 데서 튼 걸 재방송을 틀어도 된다. 왜냐하면 전부 다 만들어서 하면 방송국 운영이 너무 부담스럽으니까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수 매체들이 자기들한테 방송 달라고 하니까 종편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종합편성 방송도 그때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종편, 전문, 특수 이런 개념들이 그때 생긴 거고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 생긴 건데 이게 정확하게는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그때 모든 매체를 다 개념 짓지 못하니까 그래서 행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15년 7월부터 TBS를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였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다 허가증 나왔어요. 대통령이 두 번이 바뀌는. 단 광고만 그렇죠. 상업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도 국감 때 다 시사방송 한다고 했었어요. 한 가지 문제라면 지금 이제 독립법인이 아니라는 문제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고. 아니 뉴스공장이 불편하면
김어준을 쫓아내면 되지. 맞습니다. 왜 TBS가 불법이라고 그러냐고. 이거는 TBS 불법을 주장할 게 아니고 예. 김어준을 잘라라고 주장해야 돼요. 김어준을 자르고 싶은 건 사실은 방송의 주인은 네. 청취자잖아요. 게다가 청취율이 안 나오고 실제 보도 금지를 못하게 시사를 못하게 하는 방송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따로 명기해 줍니다. 예. 김어준을 쫓아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김어준이라는 방송에서 청취율이 떨어져 청취자들이 공감을 못하겠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알아서 담당 PD가 형님 저 좀 보십시오 하고 위에서 양지열로 바꾸래요. 이렇게 됩니다. 김어준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 전 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못 밝혀내면 그건 검찰이 바보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스를 미뤄온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수사가 이제 막 착수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오프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이거 하다가 뭐랄까요 다 못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프닝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온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군요.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개개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문제가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해설하는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자, 첫 번째 뉴스가 오래 걸렸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전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내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폭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박근혜 청와대에서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현 씨의 발언인데 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그건 통화 이제 기록이 예, 통화 기록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화를 안 한 거로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다면 진작에라도 억울해서라도 냈겠죠. 나온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서 있으면 나왔어요, 벌써. 헌재에서조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달라고요. 예. 그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혹은 자신의 탄핵이 걸렸는데도 있으면 다 진작에 내놨죠. 아무것도 못 내놓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저녁에 처음 나타난 거죠. 네, 5시 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나요? 이게 첫마디 아닙니까?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한 거죠. 그때까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지 않고서 7시간을 이렇게까지 막았겠느냐. 그날 하루 종일 뭐 딴 거 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작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통화 기록이 뭐고 다 내놨겠죠. 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7시간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 청와대에서는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밝혀지는 게. 그래서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특조위 부위원장조차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이유, 대통령에게 흠이 될 만한 사유가 있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무슨 어려운 추론인가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을 일이라고 생각 들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막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9시 반이라는 문건도 한번 작성된 다음에 또 한 번 고쳐진 것만 두 번째 문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다는 얘기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구조 몇 명이라는 숫자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의 최종 숫자하고 비슷한 숫자를 처음 보고받아요. 처음부터. 저는 의구심을 아직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 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특조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별방해위원회였어요. 완전히. 조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부위원장이 7시간 행적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국가 정상 일정을 모두 공개하거든요. 분 단위로도 공개합니다. 네. 그리고 당일 무슨 특별한 게 없잖아요. 무슨 그 비밀 유지해야 되는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숨길 게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뭐 몇 시에 보고받아서 몇 시에 조치하였다.
이러면 될 일인데 특조위 부위원장한테 수석이 둘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다는 거는 막아야 했다는 거죠. 막아야.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막는 기자회견들을 했었습니다. 막는 역할들을 철저하게 했었었고요. 예. 실행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예. 이게 뭐라고 막았겠어요? 숨길 게 있었다는 거죠. 예. 실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9시 30분으로 이제 보고받은 걸 10시로 고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사실 10시 15분 이 정도 되면 아점 먹을 시간이에요. 이미 다 일어났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보고를 받고 45분간이나 무슨 조치를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치를 하는데 45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10시 15분에 통화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냥 서면 보고입니다. 10시에 네.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이게 진짜로 무슨 조치가 내려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것도 이게 최초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뿐만이 아니지만 특히나 세월호 관련해서는 뭐 하나 사실인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 이 시간 동안 뭘 했는 건지 도대체 딱 하나 물증 나온 건 12시 즈음에 최원영